아무리 아름다운 몸이라도 난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70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수치심과 두려움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거든요. 저는 그날 밤 그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까지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박PD 공방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33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잃고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화가를 꿈꾸는 미대생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다니며 매일 캔버스 앞에 섰어요. 제 손에서 나오는 그림들은 교수님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색감이 독특하다고, 구성이 참신하다고요. 졸업 전시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품을 팔아도 몇십만 원, 많아야 1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도 내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저는 매일 좌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림을 그렸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어요. 30살이 되던 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가의 꿈을 접기로요. 대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제게는 그림을 그리는 재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작품을 보는 눈이었어요. 갤러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화랑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작품 중에서 팔릴 만한 그림을 골라내는 능력, 신인 작가 중에서 앞으로 뜰 사람을 찾아내는 감각이요. 갤러리 대표님이 놀라워했어요. 서연 씨가 고른 작품은 정말 다 팔리네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그냥 보이거든요. 이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는 게요.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쟁이였지만 보람은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작가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갑내기 친구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도 미대 출신이었는데 부모님이 부자였습니다. 강남에 건물도 있었고요. 서연아, 우리 갤러리 차릴까? 민지가 카페에서 갑자기 제안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돈은 있는데 미술을 보는 안목이 없잖아. 근데 넌 안목은 좋은데 돈이 없고 우리 둘이 합치면 완벽하지 않아? 솔직히 마음이 혹했습니다. 제 갤러리를 가질 수 있다니요. 제가 선택한 작가들로만 꾸며진 공간을요. 투자금은 내가 다 댈게. 5억 정도면 괜찮은 곳에 갤러리 차릴 수 있을 거야. 대신 운영은 내가 책임져줘. 수익은 반반.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리스크가 큰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였어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봄 우리는 삼청동에 아트스페이스 서울이라는 갤러리를 열었어요. 100평 규모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지가 투자한 돈은 정확히 6억이었어요. 오프닝 전시회를 준비하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가들을 발굴하고 작품을 선별하고 전시를 기획했어요. 첫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관람객도 많이 왔고 작품도 절반 이상 팔렸어요. 서연아, 내가 역시 대단해. 민지가 좋아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능력을 증명한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전시도 성공했습니다.
갤러리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미술계에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인 작가 발굴에 뛰어난 갤러리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갤러리는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수익도 점점 늘었어요. 저는 제 모든 걸 갤러리에 쏟아부었습니다. 작품을 창작하던 열정을 큐레이팅에 쏟았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갤러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관람객이 뚝 끊겼고 작품 판매도 급감했어요. 서연아, 우리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자. 민지가 제안했어요.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왜 안 돼?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하잖아. 우리도 해보자. 저는 반대했습니다. 미술품은 직접 봐야 한다고, 온라인으로는 작품의 진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서연아, 이대로는 망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해. 결국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민지가 추가로 3억을 투자했습니다. IT 개발자를 고용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먹었어요. 유지비, 광고비, 운영비가 매달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서연아, 투자금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민지가 말했어요. 얼마나? 2억 정도. 그 정도면 플랫폼을 제대로 돌릴 수 있을 거야. 저는 겁이 났습니다. 벌써 9억이나 들어갔는데 2억을 더요? 민지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서연아,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성공할 수 있어. 민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 확신에 설득당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와버렸으니까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 이름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 응. 갤러리 지분이 반반이니까 넌 대출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보증 설 테니까 2억 대출 받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출이라니요. 하지만 민지가 계속 설득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냥 형식적으로 내 이름이 필요한 거야. 결국 저는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갤러리 지분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게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 민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갤러리에 나갔더니 민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사무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갤러리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억이 넘는 운영 자금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민지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민지 아버님, 민지가 연락이 안 되는데요. 민지요? 민지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미국요? 네, 유학 갔어요. MBA 하러요. 유학이라니요. 갤러리는요? 저는요? 그런데 갤러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서연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민지는 이제 갤러리랑 관계없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친구 아니었나요? 함께 꿈을 키워온 동료 아니었나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갤러리 지분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서상 민지 씨는 투자자일 뿐이고 운영 책임은 전부 서연 씨에게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 손실에 대한 책임도 서연 씨가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여기 서명하셨잖아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제 서명이 있었어요. 갤러리를 열 때 민지가 서류 뭉치를 줬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하면서요. 저는 내용도 제대로 안 읽고 사인했어요. 민지를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민지 씨가 투자한 11억 원과 갤러리 운영 중 발생한 손실 1억, 그리고 대출금 2억, 총 14억의 빚이 서연 씨에게 있습니다. 14억이요? 네. 갤러리를 정리하고 자산을 처분해도 3억밖에 안 됩니다. 결국 서연 씨가 갚아야 할 빚은 11억 원 정도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악몽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이요. 서연 씨,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번 달 이자라도 입금해 주세요.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거울을 보면 해골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지에게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지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친구 아니었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민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번호를 바꿔버렸더군요. 저는 모든 걸 팔았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 차, 귀금속, 심지어 그림 도구까지요. 그래도 2억밖에 안 됐어요. 9억이 남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들 피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바빠진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도망갔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시며 저 하나 대학 보내신 분들인데요. 어떻게 딸이 11억 빚을 졌다고 말씀드려요. 2021년 여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치기로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이메일도 차단했어요. 지인들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갔어요. 인제군 산자락에 있는 낡은 폐가를 월 20만 원에 얻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샜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유일한 은신처였어요. 짐을 풀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구를 믿었을 뿐인데요. 미술을 사랑했던 제 청춘, 작품을 보는 눈으로 성공하려던 제 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꿈을 꾸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폐가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오후 배가 고파서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때 아래쪽 언덕에서 뭔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산골에 누가 저런 현대식 건물을 지었을까?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화실이었어요. 통유리로 된 아름다운 작업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캔버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붓을 휘두르는 모습은 젊은이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췄어요. 물감이 튀고 붓질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그림 속엔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꺼지지 않은 남자의 열정이, 생명력이, 격렬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술 앞에서 느끼는 그 전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때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실문이 열리더니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물어보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해요. 그냥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구경하고 싶으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박정수라는 이름의 화가를 만났습니다. 화실 안은 놀라웠어요. 벽면 가득 걸린 작품들,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향이 섞인 공기,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최근 작품들이에요. 정수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그림을 뜯어봤습니다. 추상화였지만 감정이 생생했어요. 분노, 열정, 슬픔, 희망. 모든 감정이 색채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놀라워요. 제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나이가 들면 그림이 시들해진다고들 하는데 선생님 작품엔 불꽃이 살아있어요. 정수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그날 저녁 정수 선생님이 식사를 권했습니다. 화실에 딸린 작은 주방에서 그가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서툴지 않은 솜씨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화가 출신이라고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파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선생님은 놀라워했어요. 그럼 전문가시네요. 제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법은 완벽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선생님 그림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느낌이랄까요? 정수 선생님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그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화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선생님은 제가 오는 걸 반겼어요. 오늘은 무슨 색으로 시작할까 고민 중이에요. 빨강은 어때요? 어제 작품이 너무 푸르러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그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 선생님은 자신의 작업 과정을 보여줬어요.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왜 이 색을 선택했는지요. 서연 씨도 그려보실래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전 이제 안 그려요. 그림은 포기했어요. 왜요? 그림을 보는 눈이 이렇게 좋은데요. 보는 것과 그리는 건 달라요. 전 재능이 없어요. 정수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두려워서 붓을 못 잡는 거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수 선생님은 한 번에 제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끼는 대로요. 정수 선생님이 작은 캔버스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잡는 붓.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수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어요.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검은색을 찍어서 캔버스에 댔어요.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어요. 저는 미친 듯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회색, 짙은 남색, 어두운 색들이 캔버스를 채워갔어요. 파산, 배신, 절망, 분노.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쯤 그렸을까요? 붓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숨이 차 있었어요. 캔버스를 봤습니다. 거기엔 부서진 여자가 있었어요. 산산조각 난 꿈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수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이게 당신이에요. 지금의 당신. 눈물이 났습니다.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수 선생님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울어요. 한참 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화실에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정수 선생님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그릴까요? 어제 그림을 이어서 그려보는 건 어때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란히 캔버스 앞에 서서요. 정수 선생님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색을 섞는 법, 원근감을 표현하는 법, 감정을 담는 법. 하지만 더 소중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서연 씨, 그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이요? 네.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는 동안 당신이 무엇을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결과에만 집착했습니다. 팔리는 그림, 인정받는 작품, 성공하는 전시.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요. 이틀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수 선생님이 요리를 했어요. 의외로 솜씨가 좋았습니다. 아내가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배웠죠.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이젠 그리움도 익숙해졌어요. 정수 선생님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선생님도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하지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외롭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릴 때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 선생님이 와인을 꺼내왔어요.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서연 씨를 만난 지 한 달이 됐어요. 제게는 큰 의미예요.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파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갤러리가 무너진 것, 빚더미에 앉은 것, 도망쳐온 것. 정수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저는 끝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정수 선생님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림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그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는 걸요. 와인잔이 비워질 무렵 정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 싶으세요? 네. 궁금해요.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유명한 화가였어요. 서울에서 개인전도 여러 번 열었고 작품값도 억 단위였죠.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네. 세상을 등지고 싶었어요. 그림도 그만두려고 했고요. 그가 화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더라고요. 그림은 제 숨결이에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작품 속엔 외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정수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날카롭네요. 맞아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이나요? 무엇을요? 다시 느낄 수 있는 능력을요. 사랑도, 열정도, 삶에 대한 갈망도, 모든 게 죽어 있었어요. 그림 속에만 살아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그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선생님, 이상하죠? 저는 73이에요. 서연 씨 할아버지 벌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안 돼요. 정수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젊어요. 앞날이 창창해요. 저 같은 늙은이에게 인생을 낭비할 순 없어요. 낭비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어요. 그림을 그릴 힘을 줬어요. 그게 낭비인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적 속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폐가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수 선생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천둥이 쳤고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정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른 제 집으로 가요. 여기 위험해요. 우리는 빗속을 뚫고 화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실 문이 닫히자 밖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됐어요.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정수 선생님의 백발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그가 수건을 가져왔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세요. 선생님도요. 저는 괜찮아요. 서연 씨가 먼저 하세요.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정수 선생님이 차를 준비해뒀어요. 따뜻한 생강차였습니다. 마셔요. 몸을 녹여야 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정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방을 쓰세요. 저는 작업실에서 잘게요. 선생님이 안방을 쓰세요. 제가 작업실에서. 안 돼요. 손님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제가 안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수 선생님의 채취가 배어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마음이 더 설렜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정수 선생님은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못 주무세요? 제가 물었어요. 서연 씨도요? 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보니 여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정수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그 뒷모습이 저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진심이에요? 뭐가요? 제가 선생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거요. 정수 선생님이 스케치북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 씨, 저는 늙었어요. 70이 넘었어요. 당신과는 40년 차이가 나요. 게다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로서 기능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서지 않아요. 10년 전부터요. 나이 때문인지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늙은이일 뿐이에요. 정수 선생님의 목소리엔 깊은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네. 남자는 그것만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선생님 눈빛이, 목소리가, 손길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수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정수 선생님이 놀라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짧았지만 깊었어요. 입술을 떼었을 때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전 선생님을 남자로 봐요. 나이도 능력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이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을 때 정수 선생님이 떨고 있었어요. 불을 꺼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켜두세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어요. 서연 씨, 가만히 계세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선생님, 심장은 아직 젊네요. 저는 부드럽게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어요. 정수 선생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정말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저는 마치 작품을 다루듯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목덜미, 어깨, 가슴, 배, 주름진 피부 아래로 여전히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아름다워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세월이 만든 이 선들이 예술 작품 같아요. 저는 그의 몸에 입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정수 선생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서연 씨, 느껴지세요? 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마치 도예가가 흙을 빚듯 화가가 붓질을 하듯 조심스럽고 헌신적으로 정수 선생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 씨, 이건 10년 만에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느껴져요. 당연하죠. 선생님은 아직 남자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나이도 세월도 능력의 한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원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수 선생님은 변했어요. 처음의 두려움과 수치심은 사라지고 한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반말로 불렀어요. 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 정수라고 불러줘. 정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사이에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함께 그림을 그렸고 밤에는 서로를 안았어요. 정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림에도 삶에도 사랑에도 내가 날 살렸어. 정수가 말했어요. 10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 내가 다시 살렸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산으로 무너졌던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품을 만들었어요. 정수는 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고 저는 정수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로의 나체를, 영혼을 캔버스에 담았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 빚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줄래? 저는 주저했습니다. 11억이라는 빚은 너무 큰 짐이었거든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말할게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지의 배신, 계약서의 함정, 채권자들의 협박. 다요. 정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 민지라는 사람. 용서할 수 없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아니야. 넌 친구를 믿었을 뿐이야. 잘못한 건 그 사람이고. 정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인데요? 복수야. 복수요? 응. 그 민지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돌려줘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요? 전 지금 도망자 신세인걸요. 내가 도와줄게. 정수 씨가요? 응. 사실 나 돈 좀 있어.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정수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는 걸요. 사실 난 부자야. 정수가 고백했어요. 서울에 갤러리도 있고 작품값도 수억씩 하고 그동안 숨겨 살았지만 왜 말 안 하셨어요? 돈 때문에 날 보는 사람들이 싫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내 그림을, 내 영혼을 봤잖아. 정수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계약서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 허점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민지 씨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은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민지 씨가 갤러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은 횡령입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정수는 즉시 민지를 고소했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요. 동시에 민지의 부모를 압박했어요. 정수는 미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통의 전화로 민지 아버지의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었어요. 딸이 저지른 일을 책임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지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서연 씨가 진 빚을 전액 탕감하고 위자료 3억을 지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전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빚이 없어진다고요? 네. 그리고 민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이제 내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정수는 제 빚을 모두 갚아줬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박정수 화백이 추천하는 신의 작가. 그런 타이틀로 홍보가 나갔어요. 정수의 이름은 미술계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파산, 배신, 절망, 그리고 사랑. 제 모든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정수도 함께 그렸어요. 우리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2021년 겨울, 저는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데뷔전을 열었어요. 오프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평론가들, 컬렉터들, 기자들. 이게 서연 작가 그림이에요? 놀랍네요. 이 강렬함이 박정수 화백이 추천할 만하네요. 작품들이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가격도 좋았어요. 작은 작품이 500만 원, 큰 작품은 3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평론가들이 극찬했어요. 서연 작가의 그림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 절망과 희망이 하나로 엉켜 있다. 신인이라고 믿기지 않는 필력이다. 전시회가 대성공을 거두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 작가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스승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화가 박정수 선생님입니다. 카메라가 정수에게 향했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연인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40년 나이 차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수는 73이고 전 33입니다. 비난을 각오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정수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전 당당해요. 그날 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40년 나이 차열에 신인 작가와 거장의 스캔들, 노화가의 젊은 연인, 악플도 많았어요. 돈 때문이겠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창피하지도 않나? 하지만 응원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70대에도 사랑할 수 있다니 멋지다. 진정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공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3개의 섹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 정수가 그린 저의 나체. 제목은 붉은 열정. 두 번째 섹션 제가 그린 정수의 나체. 제목은 살아있는 남자. 세 번째 섹션 우리가 함께 그린 작품. 제목은 불꽃. 오프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나이를 초월한 사랑이 느껴진다. 아름다워. 우리는 손을 잡고 갤러리를 걸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수가 속삭였어요. 후회 안 해? 전혀요. 당신은요? 나도. 오히려 감사해. 내가 날 다시 남자로 만들어줘서. 우리는 불꽃이라는 제목의 그 작품 앞에 섰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격렬하게 엉켜 있었어요. 젊음과 노년, 열정과 지혜, 시작과 끝이 하나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야. 정수가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불꽃이에요.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작품들이 모두 팔렸고 저는 신진 작가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됐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미술계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파산에서 거장의 연인으로, 서연 작가의 극적인 재기, 빚더미 11억에서 벗어나 미술계 스타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정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저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 우리는 산속 화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함께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요. 정수는 제게 인생을 가르쳐주고 저는 정수에게 젊음을 돌려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능력이 뭐가 중요할까요?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난 남자가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날 다시 남자로 만들었어. 아니, 더 나은 남자로. 그리고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남자였어요. 다만 그걸 증명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캔버스 위에서, 침대 위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지금까지 박 PD 공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